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7, 8월에 개강하는 그 연도별 기출 분석 강의이고요. 아마 작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연도별 기출 강의를 9월 달에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피드백이 9월 달에 연도별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빠르게 연도별 획득하는 게 좋았지만 강의를 듣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연도별 강의를 앞당겨서 복습에 부담이 없게 좀 퍼져가지고 하되 꼼꼼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초수도 있고 재수도 있고 아마 N수생도 계실 텐데 이 영역별 기출 분석 다들 이제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영역별 기출 분석과 연도별은 약간 기출 분석의 목적이 좀 다르죠. 영역별은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이미 그 관련된 개념을 보고 난 다음에 딱 그 관련된 부분만 풀다 보니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재수 이상 N수생 선생님들은 기출문제 거의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 딱 보면은 아 이거 이 답이었지라고 하고 분석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연도별 강의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특하게 전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답을 쓰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굳이 뭐 미리 풀어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던 것도 연도별 같은 경우에는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분석하면서 그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을 구조와 틀로 인출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도별은 선생님들 예습보다는 복습으로 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를 만약에 2시간 들었다라고 하면 2시간을 똑같이 복습해 주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찾는 강의가 아니라는 점, 선생님들은 이제 2013년부터 이제 2023학년도 작년 문제까지 쭉 보실 텐데 일주일에 한 개씩, 한 영역씩, 한 연도씩 보실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잖아요. 이때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선택형이에요. 그래서 중등은 빼고 유초 기출문제만 보시게 될 겁니다. 서답형으로 바뀌었던 2013년 유아와 초등 같은 경우만 볼 거라서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나겠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13년 추시 초등, 중등, 유아 문제를 볼 거라서 아마 제 생각에 9시부터 한 4시, 5시까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조금 빨리 끝나는 것은 쌤 중등 문제 찾으시면 안 돼요. 중등은 아직까지 선택형이기 때문에 2013년 문제는 중등은 분석하지 않는 거고요. 오늘은 유아와 초등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7, 8월 문 풀 때 이미 말씀드렸긴 하지만 이 7, 8월 시기 있잖아요. 7, 8월 시기가 진짜 너무 중요해요. 초수 선생님들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만드시는 시기인 거고 재수나 N수 선생님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7, 8월 달에 슬럼프에 빠지시면 진짜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7, 8월에 잘 보내면 보내실수록 9월, 10월 가셔가지고 오히려 더 슬럼프 없이 내가 그 원서를 쓰고 이제 지역을 고민하는 시기에 있어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뭔가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7, 8월을 정말 슬럼프 없이 타이트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7, 8월에 아마 저랑 같이 하신다면 여기 있는 연도별 기출 분석과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시겠죠? 아마 다들 문제풀이 들으실 때는 이건 영역별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영역별로 꼼꼼하게 한 주에 한 영역을 보는 것 플러스 이 연도별은 전 영역에서 기출되었던 중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선생님들이 7, 8월에 타이트하게 보내주신다면 이제 9월에 이루어지는 모고 때 약간 자신감이 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 같은 경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개년도씩 내가 이 복습만 충실히 하자 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참여하실 때는 제가 뭐 이거 뭐였죠? 또는 이거 어떤 카테고리죠?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속으로 또는 뭐 중얼거리시면서 대답하시면서 적극적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초등부터 먼저 보실 거예요. 초등 문제부터 와주시고요. 공부하시는 팁은 저랑 같이 1번부터 초등 문제니까 8번까지 초과정 문제를 제외하고 쭉 보실 텐데 그 각각의 문제들마다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특학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해당하는 페이지를 조금 이제 인출 스터디용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3년 초등교육과정 A형 문제에서는 팀 보조 개별학습 통합교육 문제와 협동학습의 원리 살짝 언급되었고 그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행동 목표와 관련된 그 4가지 구성
구성 요소들을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었다 말하시면서 이제 행동 목표의 4가지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기출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짝 스터디 하신다면 번갈아 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출해 보시면서 체크, 이거 조금 부족해, 체크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복습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펴놓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거나 짝 스터디 하시는 용도이고요.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이 다 적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직까지 기출 문제가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시거나 제 카페에 가면은 이거 문제 답 없는 거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프린트 하신 다음에 풀어보신 다음 저랑 같이 분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택이시고 저는 따로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은 드리지 않아요. 강의에서는. 그래서 미리 풀어보고 오시거나 또는 그냥 저랑 같이 분석하신 다음에 복습하시거나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통합교육 문제였죠. 보시면 협동학습 관련된 문제였고요. 특히 통합되어 있는 경화라고 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보시면 협동학습에 대한 유형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통합학급에는 장애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경화와 같이 약간 수학에 어려움인 학생들이 이 협동학습 특히 팀 보조 개별 학습이 왜 적절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협동학습 요소, 원리라고 하는 것도 나왔죠. 이 협동학습 요소 같은 경우에도 2013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3번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리 4가지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뒤에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실게요. 선생님들은 저랑 기출문제 이렇게 분석하신 다음에 이 페이지 자체를 복습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암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암기하고 넘어가시고 구조화가 조금 이거 어디 카테고리였지 헷갈리시는 부분들은 전체 구조화를 점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통합교육 아마 유초 너무너무 중요할 거고 중등 같은 경우에도 통합교육 파트에서 나오는 거 항상 나오잖아요. 통합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총 저는 한 4가지로 봐요. 통합교육 관련해가지고 통합교육의 어떤 유형, 통합의 유형. 그래서 이거는 유초 교직론 수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통합, 사회적 통합, 교육과정 또는 교수적 통합이라고 하는 3가지 통합의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통합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바로 협력적 접근이에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협력적 접근. 통합교육에서 왜 협력이 중요하냐면 이러한 일반 학급에 장애 학생이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학급 또는 통합학급 교사와 그 다음에 특수교사 이 두 사람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협력적 접근에는 협력적인 팀 접근과 협력적 자문과 그 다음에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교수를 계획하는 협력 교수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여기 있는 팀, 협력적 팀 접근이라고 하는 것과 협력 교수 2가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바로 장애 학생이 이 통합학급에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일반 교육과정은 짜여져 있죠. 그러한 짜여진 일반 교육과정을 어떻게 변형해가지고 이 장애 학생에게 제공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죠? 교수적 수정이에요. 그래서 교수적 수정은 뭔가 보편적 학습 설계처럼 미리 개발되어 있는 어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반 교육과정 자체를 장애 학생에게 맞게끔 바꿔주는 것으로 5가지 유형이 있죠. 교수 환경을 수정해주거나 교수 집단을 바꿔주거나 교수 방법을 바꿔주거나 또는 평가 내용 또는 교육 어떤 내용들을 바꿔주는 이러한 다양한 5가지의 유형을 통해 가지고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 있는 교육과정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교수적 수정 또는 교수 적합화가 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 마지막이 통합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최근에 이제 초등에 나왔었던 것이 바로 차별화 교수. 통합학급 전략, 통합교육 방법에서 좀 구체적으로 차별화 교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특히 약간 일반 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건데 일반 교사가 우리 반에 사실 상중하뿐만 아니라 상중중, 중상, 중하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친구들에게 적합한 교수 방법, 내용,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별화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차별화 교수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수적 수정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협동학습이나
또래 교수와 같은 다양한 통합 교육 이런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협동학습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래 교수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왔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는 협동학습이죠. 협동학습. 저는 초수 때 여기 있는 협력교수와 협동학습 약간 명칭이 너무 헷갈렸었는데 너무 쉽게 구분하시면 돼요. 협력교수는 교사들 간의 협력인 거고 여기는 협동학습은 이런 또래들이 어떻게 집단을 구성해서 학습에 참여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협동학습. 그래서 여기 있는 협동학습의 유형은 또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겠는데 학생 팀 학습 유형과 그다음에 협동적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분하는 기준은 학생 팀 학습은 어떤 거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단 협동학습이다 보니까 모둠이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둠 내에는 굉장히 협동해요. 우리 모둠끼리는 굉장히 협력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협력하지만 모둠 간끼리는 굉장히 경쟁하는 형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1조, 2조, 3조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서로서로 경쟁해가지고 하나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경쟁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협동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협력을 위한 협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둠 내에서도 굉장히 협력을 하고 이 모둠 내의 결과물을 반 전체에 공유해주는 굉장히 협력을 위한 협동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협동적 프로젝트, 집단, 모둠 내, 모둠 간 전부 다 협력한다. 이런 키워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학생 팀학습 유형에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뭐가 있죠? 성취, 과제, 분담학습, STAD, 그 다음에 TGT, 그 다음에 TAI, 그 다음 직소. 그래서 STAD 이거 영어로만 외우지 마시고요. 하나씩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능력 성취과제 분담학습 또는 성취과제 분담학습 등등등 정확하게 하나 외워주시고 토너먼트 학습, 그 다음에 이거는 팀 보조 개별학습, 그 다음에 직소 모형이라고 하는 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소는 특히 1에서부터 4까지 있죠. 최근에 직소 1과 직소 2 비교하는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직소 모형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봐주시고요. CP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초등에 나왔었던 코프 있죠. 그 다음에 GI, 집단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협동학습으로 치지 않는 그런 강론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살짝 세모예요. 집단조사보다는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코프 이용으로 봐주세요. 자율적 협동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율적 협동학습. 한글 원문도 정확하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장애학생 측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팀 보조 개별학습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조금 잡아보실게요. 팀 보조 개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왜 통합교육에서 많이 사용되고 특히 장애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이질적인 집단 학생들에게 자주 사용되냐라고 했을 때 특징을 조금 키워드 가져가시죠. 팀 보조 개별학습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목적 자체는 뭐예요? 개별학습이에요. 협동하지 않고 그냥 각자 공부하는 게 목적인데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교사가 도와줘요? 아니면 모둠 내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팀이 보조하는 개별학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인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면서도 동료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특징인 거거든요. 그래서 협동학습과 개별학습의 원리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키워드였고 이 개별학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자의 수준에 맞는 과제, 각자의 수준에 맞는 평가 이런 것들이 부여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장애 학생도 높은 과제 참여하느라 배제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부여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모든 여기 있는 협동학습 자체는 전부 다 집단 보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점수에도 본인이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이 기여한 것들을 토대로 집단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너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니까 적극적으로 잘 모르는 친구를 팀들이 막 도와줄 거예요. 너가 점수를 잘 받아야 우리 팀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너 이거 잘 모르겠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찾아봐주고 알려주고 막 공부해주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성취 및 장애 학생이 상대적으로 팀에 많은 기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였죠? 키워드? 어떻게 점수를 산출해요? 키워드 필요해요. 향상 점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향상 점수. 그래서 향상 점수에 기반한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반에 낮은 점수를 받았던 친구들이 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키워드죠.
이러한 네 가지 특징들 때문에 여기는 팀 보조 개별 학습이 특히 통합교육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장애 학생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하신 다음에 잠깐만 앞으로 오실게요. 이 기출문제 되게 괜찮았는데 왜냐하면 팀 보조 개별 학습에 관련된 강론책들마다 단계가 조금씩 다르고 명칭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출문제가 근거가 되는 거라서 팀 보조 개별 학습의 단계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팀 보조 개별 학습은 개별 학습이 목적이다 보니까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개별 진단 및 배치 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집단을 구성하고 학습 자료를 어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진단 및 배치 검사를 실시한 다음 각각의 능력에 맞게끔 이질적인 학습 집단 4개로 구성하겠대요. 그 다음에 키워드 각 학생의 학습 속도 및 수준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키워드죠. 팀 보조 개별 학습의 핵심이에요. 개별 학습이니까요. 그 다음 학습 집단은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자기 집단에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 과제를 각자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면은 교사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둠 내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 친구는 내 점수와 상관없지만 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질까요? 이 친구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가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 다음 이제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는 평가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하게 되겠죠. 교수 집단은 그런 강론책들을 보시면 선택사항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교사가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뭐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되면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교사가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선택사항이라서 필수 단계는 아니에요. 마지막 평가에서는 중요한 것이 각 학생의 수행 결과는 그 집단과 개인의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향상 점수에 근거한 집단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약간 개별 책무성과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형 물어보는 건 절대 이제 앞으로 틀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논문이나 뭐 그런 통합교육 관련된 동향을 보시더라도 뭐 TGT 이런 것들은 장애 학생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토너먼트 게임 같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STAD나 TAI와 같은 유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협동학습이 왜 경화와 같은 특대상자에게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자체를 좀 외워주시죠. 경화와 같이 이런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도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부여받아서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향상 점수에 기반한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겠죠. 너가 점수를 잘 받아야 우리 팀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향상 점수라고 하는 거 키워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기억을 보시면 여기에요. 그 학생이 각각 받은 점수가 집단과 개인 평가에 반영되는 이러한 요소들은 특히 어떤 것을 방지할 수 있냐면 바로 맞아요. 봉효과와 또는 뭐 무임승객과 같은 협동학습의 문제점을 좀 방지할 수 있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봉효과와 무임승객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죠. 뒤에 잠깐만 오세요. 이거 두 개는 사실 같은 의미인데 어차피 집단 뭐 협동학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같이 공동의 점수를 공유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객은 능력이 부족한 친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의 성취를 공유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무임승차, 무임승객이에요. 반면에 봉효과는 그 반대로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내가 노력한 결과를 다른 친구와 공유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능력이 좋지만 참여 안 해버리는 게 바로 봉효과죠. 봉되기 싫다라고 하는 거라서 사실 구체적으로 쓰자면 장애 학생 입장에서는 봉효과보다는 무임승차에 가깝겠죠. 그래서 무임승차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번에 초등 문제에서는 이 부익부 빈익빈이 나올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은 어떤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이 학생을 끌고 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다 해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자료 조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발표도 다 내가 할 테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해버리는 순간 교사가 의도했던 협동학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교사는 나중에 나오는 문제겠지만
긍정적 상호 의존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다 주도해보려고 하기 전에 뭔가 다른 친구들의 성공이 곧 너의 성공이야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게끔 과제도 구성해주고 뭐 목표도 공유하게끔 만들어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러한 무임승객과 봉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집단 보상을 주는 거예요. 집단 점수 산출과 집단 보상을 주는 거. 집단 보상. 반면에 부익부 빈익빈을 낮추기 위해서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에게 너가 다 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성공이 곧 너의 성공이야 라고 하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전 조금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집단 보상은 개별 책무성을 향상시켜서 무임승차와 봉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부익부 빈익빈 효과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을 높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다 같이 협동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지 않고 선생님들은 공부하실 때 여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해당하는 2013년 초등 A 1번 문제에 기반을 뒀을 때 팀보조 개별학습의 진행 과정, 제일 첫 번째가 일단 학습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자의 능력에 맞는 개별 배치 검사를 실시했었죠. 진단 검사. 그래서 배치 검사하고 그에 따른 집단을 구성해줬어요. 이 집단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질적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협동학습의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조사 있죠. 집단조사 GI가 왜 협동학습으로 안 치는 강론이 있는 줄 아세요? GI는 이질적인 집단 구성이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협동학습 그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이질적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서로 협동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이질적인 학습 집단을 구성한다는 거 너무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뭐였죠? 개별 학습을 하죠. 개별 학습을 일단 순서대로 쓸게요. 일단 문제지를 나눠줄 거예요. 배부. 그래서 이 문제지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문제지, 그 다음에 형성평가지, 단원평가지. 이 모든 기능 훈련지, 형성평가지, 단원평가지 모두 다 각자의 수준과 속도에 맞게끔 학습할 수가 있어요. 기능 훈련지, 형성평가지, 단원평가지를 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협동학습을 실시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는 각자의 개별 학습하다가 친구에게 물어보면서 협동하는 방법으로 소집단 학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는 필요한 경우에 집단 교수를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집단 점수와 집단 보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기출문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단계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단 점수와 집단 보상, 특히 이 집단 점수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향상 점수죠. 향상 점수.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상 점수 다들 의미는 아시죠? 아까 여기 배치 검사 결과 장애 학생이 처음에 이 배치 검사에서 점수를 2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TAI라고 하는 협동학습 후에, 가장 협동학습을 끝낸 후에 점수를 봤더니 50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0점을 받아요? 향상된 점수를 받아요? 맞아요. 30이라고 하는 점수를 부여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향상 점수죠. 반면에 능력이 뛰어난 친구는 처음에 아예 배치 검사를 했을 때도 90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협동학습을 실시한 후에 받은 점수가 10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향상 점수인 10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뛰어난 친구보다 훨씬 더 잠재 가능성이 높은 장애 학생이 팀에 기여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 점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 팀에 있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의 점수를 올리지 너네 팀이 더 많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걸? 이라고 하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협동학습의 원리 4가지 일단 잡고 가실 건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항상 2가지밖에 없죠. 뭐였죠? 저는 동동근계 이렇게 외워요. 일단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 동등한 참여, 그 다음에 긍정적 상호의존성, 개별 책무성 또는 개인 책무성.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사가 1대 30명이면 하나 이렇게 상호작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둠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이 모둠끼리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한 수업 내에서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동등한 참여 마찬가지 이런 구조화된 과제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외되지 않고 어떤 친구는 조사, 어떤 친구는 발표, 어떤 친구는 정리 이런 식으로 함께 동등하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긍정적 상호 의존과 개별 책무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그쵸? 보통 이런 협동학습을 하면은 가장 큰 폐해가 장애 학생이 소외된다는 측면이잖아요. 장애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이 협동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긍정적 상호 의존과 개별 책무성이거든요. 그래서 장애 학생한테는 너도 팀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개별 책무성 높여야 돼 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고, 반면에 이 장애 학생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일반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네 팀에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한 장애 학생,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그 친구의 성공을 응원해줘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 상호 의존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죠. 인간은, 저는 성선설 있으면 성선설 믿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기적인 마음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호 의존은 교사가 구조화를 해줘야 돼요. 이거 기억나세요? 초등에 나왔었던 문제? 어떻게 구조화해 줄 수 있죠? 결과에 대한 상호 의존과 수단에 대한 상호 의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상호 의존 측면에서는 목표, 그 다음에 보상 측면에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것도 나올 거라서 18년도 초등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상. 그래서 서로서로 결과를 같이 공유해가지고 너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동일한 목표를 설정해주고, 성공했을 때 똑같은 보상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같이 협동해가지고 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단에 대한 상호 의존성에서는 저는 과, 자, 역 이렇게 외워두었어요. 그래서 과제, 자원, 역할 측면에서 서로 협동할 수 있게끔 구조화해 주는 거죠, 교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과제. 각각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배분해 주는 거예요. 자원 측면에서도 어떤 친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얘는 신문기사, 얘는 인터넷 조사하기, 얘는 뭐 다른 검색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합쳐야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자원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역할도 마찬가지. 아예 이런 이질적인 모둠을 구성해 줄 때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는 거죠. 이 친구는 발표를 잘하고, 이 친구는 조사를 잘하고, 이 친구는 정리를 잘하는 친구를 이렇게 모둠으로 구성해 주게 되면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교사가 전부 다 고려해서 협동학습을 구조화를 해줘야 긍정적인 상호 의존이 발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별 책무성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이 문제를 봤을 때 오케이, TAI 내가 완벽하게 보겠다. 플러스 여기 깔려있는 협동학습의 원리와 그 다음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학습의 문제점들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총론 문제는 사실 이미 조금 옛날 문제라서 넘어갈 거고요. 바로 3번 넘어오시겠습니다. 행동 지원이죠. 여전히 좀 유효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들이었어요. 지금 보실 때 이렇게 한 페이지 펴놓으시면 편하시죠? 문제랑 이렇게 한 페이지로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펴놓으시면 편하지 않으실까요? 오케이, 보시면 제 문제 스타일을 봐보세요. 초등 문제이다 보니까 매이거 나왔을 때는 조금 용어가 필요해요. 뭐 도착점, 행동, 수락 기준 이런 거. 매이거의 행동 목표 진술 방식에 따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찾으실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요. 행동 목표에서 일단 선생님들 뒤에 우리 먼저 보고 올까요?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PBS, 긍정적 행동 지원 파트잖아요. 행동 지원은 진짜 PBS가 거의 반인데 PBS의 실행 단계가 중요해요. 5단계 어떻게 외우세요? PBS 실행 단계 첫 번째는 일단 문제 행동을 찾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PBS의 꽃이에요. 2단계 바로 뭐예요? 찾아진 문제 행동에 대한 무엇을 실시해야 되죠? 기능평가죠. 맞아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찾고 내가 중재할 문제 행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면 그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를 실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능평가 결과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죠? 가설을 만들 수 있죠. 이 가설은 이제 이 찾아진 문제 행동의 기능과
중재 계획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중재 계획을 세울 거고, 마지막은 이렇게 실시한 중재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1년에 이러한 5단계로 이루어질 건데,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문제는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문제 행동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하고, 그에 따른 어떤 행동 목표를 세우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행동 목표는 물론 여기 1단계에서도 수립할 수 있겠지만, 기능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도 실시할 수 있어요. 가설을 확정해 봤더니, 아, 이것 때문에 문제 행동을 했구나. 그럼 나는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세워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양명의 교수님 책에서는 여기는 가설 설정 뒤에 행동 목표가 오기도 해요. 이거는 뭐 약간 변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1단계에서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1단계는 표적 행동을 선정할 거예요. 표적 행동은 타겟이잖아요. 타겟되는 행동.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일단 표적 행동 중에서도 바람직한 행동이 있겠죠? 바람직한 행동. 예를 들어서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약간 그 양이나 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직한 행동을 만약에 표적 행동을 삼았다면 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게 행동 목표가 될 것이고, 반면에 문제 행동 이다라고 하면 이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나의 행동 목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타겟이 되는 표적 행동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표적 행동 이꼴 문제 행동이 아니라 표적 행동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는 바람직한 행동과 문제 행동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바람직한 행동을 내가 타겟 잡은 이유는 학생이 이 바람직한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아마 대부분 중재 계획은 강화 계획을 세우겠죠. 행동 증가가 목적인 강화 계획. 반면에 보통 PBS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 행동이다 보니까 많은 강론책에서는 표적 행동을 거의 문제 행동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만약에 나의 표적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양한 벌이나 소거, 차별 강화, 이러한 행동 감소 기법들을 쓰겠죠. 행동 감소 기법들, 중재 계획과 연결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특히 이러한 문제 행동이다 라고 했을 때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죠? 행동의 심각성 또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정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결정이 되죠. 심각성의 정도 또는 관심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중재되는 키워드는 뭐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맞아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파괴 행동부터 먼저 중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엔 방해 행동. 이 방해 행동의 키워드는 수업을 중단시킬 만큼 굉장히 심각한 방해 행동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찢어가지고 바닥에 던져버리면 이거 치워야 되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을 중단시켜야 되죠. 또는 얘가 수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울고 있으면 얘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수업이 중단되겠죠. 이런 등등등 수업을 중단시킬 만큼의 중요한 방해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에 비교했을 때 3순위는 경미한 방해 행동이에요. 수업을 중단시키진 않아요. 하지만 얘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금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경미한 방해 행동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을 평가해 봤더니 파괴 행동 중에서 친구를 꼬집는 이러한 행동이다 라고 했을 때 친구 꼬집기 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걸 표적 행동으로 삼았어요. 그랬을 때 꼬집기 행동은 내가 관찰하든 다른 선생님이 관찰하든 똑같이 보기 위해서는 이 꼬집기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죠. 조작적 정의 굉장히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조작적 정의는 누가 관찰하든지 동일한 행동을 보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게끔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꼬집기가 이렇게 꼬집거나 또는 이렇게 꼬집거나 똑같이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친구의 어떤 신체 일부분을 적어도 3초 이상의 지속 시간 동안 잡고 비트는 행동, 이런 식으로 이 꼬집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설명이 필요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단순히 꼬집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사는 잡고 이렇게 비틀어야 체크할 수도 있겠고, 어떤 교사는 잡기만 해도 바로 너 꼬집었어 체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3초 이상 잡고 비틀어야 체크할 수 있게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할 때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하게 해서 주로 우리는 행동의 6차원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겠죠. 그래서 6차원 바로 뭐 있어요? 빈도, 강도, 형태, 위치, 지속시간, 지연시간이라고 하는 6차원을 사용해가지고 이 꼬집기 행동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동 목표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내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선정을 했고, 그 문제 행동의 순위도 파악을 했고, 그 문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의도 했다면, 이제 이 문제 행동에 대한 나의 행동 목표가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교사 행동 목표. 바람직한 행동이었다면 증가가 목표가 될 것이고, 문제 행동이었다면 감소가 목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행동 목표에 들어갈 4가지 요소는 바로 뭐죠? 사실 PBS, 개별 차원의 PBS 자체는 모두 다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름, 생략할 수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고 3가지 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일단 행동 필요하죠. 행동. 그래서 이 행동은 특히 이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행동에 대한 적어도 최소한의 인정할 만한 수행 기준이 필요해요. 수락 기준. 그래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초 이상 잡고 이렇게 바로 떼면 안 되고 잡고 비트는 걸 꼬집기라고 보겠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렇게 그 꼬집기를 했다라고 하는 인정할 만한 수행 기준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은 조건이 필요해요. 맞아요. 이 조건이 중요하겠죠. 조건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문제 잠깐 돌아오셔가지고 왜 적절하지 않은가 한번 찾아보신다면 여기에요. 국어 수업 시간 내내 3일 연속으로 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국어 수업 시간이라고 하는 거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3일 연속으로 라고 하는 수행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호하죠. 바르게가 뭔데? 라고 하는 바르게 행동한다 라고 하는 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바르게 행동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써봤습니다. 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행동적 동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쉬는 시간에 라고 하는 거 지금 조건이 주어졌죠. 상황적 조건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친구의 손등을 때리는 행동 이렇게 하는 거 행동이 주어졌죠. 친구 찰싹찰싹 때리고 있나 봐요. 근데 그러한 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이 감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적어도 뭐 10번 중에 3번 또는 뭐 50% 또는 뭐 3분 이하 이런 등등등의 어떤 감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 목표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락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 있는 메이거의 행동 목표 진술에 들어갈 3가지 요소들 정확하게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또 나올 거라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러한 행동 목표에 따라서 교사가 어떤 중재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바른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과 스티커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오케이 바르게 행동했을 때 강화를 주는 거 괜찮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직한 행동을 목표로 세웠을 때는 아마 이러한 강화 계획을 세우게 될 거예요. 다양한 강화 계획들,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 계획들이 되겠죠.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면 행동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기법들, 뭐 차별 강화, 속어, 벌 같은 것들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제 측면에서 어떤 강화제예요? 음식물 강화제예요? 활동 강화제예요? 유형물 강화제예요? 사회적 강화제예요? 오케이, 사회적 강화제가 될 거예요. 사회적 강화제. 그다음에 스티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좀 나와 있지 않긴 하지만 이 친구가 스티커를 좋아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유형물 강화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 자체를 받는 거니까. 반면에 스티커가 이 학생한테 전혀 의미가 없지만 이걸 모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교환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토큰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스티커가 토큰이다, 뭐 유형물 강화제다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컴퓨터 사용 순서와 개별 제한 시간에 대한 규칙을 학급 전체 학생,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마칠 때마다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편적 중재가 되겠죠. 개별 학생을 위한 중재가 아니라 우리 반 전체에게 매번 규칙을 지도하는 것은 아예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보편적 중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중요하죠. 표적 행동 발생 전에 이러한 보편적 중재를 제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키워드? 문제 행동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문제 행동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공부하실 때 여기 있는 SW PBS라고 쓸게요. 학교 차원의 PBS의 목적, 특히 보편적
중재는 행동의 연속적 지원 체계에서 1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이에요? 3차 예방이에요? 1차 예방이죠. 넘어오실게요. 여기. 우리 SWPBS 자체는 SW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반드시. SWPBS의 핵심 요소와 그 다음에 학교 차원의 PBS는 3단계의 연속적 행동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단계 연속적인 행동 지원.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SWPBS의 핵심 요소 네 가지는 뭐죠? 성실, 그 자체다라고 해서 성과, 다음에 실제, 자료 체계. 그쵸? 실, 그 자체야 이렇게 외워주었는데 성과 필요하고 실제 필요하고 자료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를 물어보거나 또는 SWPBS는 우리 학급 전체 또는 학교 전체의 행동 지원을 위해서 3단계의 지원을 해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단계 예방 지원 체계에서는 1차, 2차, 3차에 해당하는 목표를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특이나 초등에서는 항상 이런 1차 예방에 해당하는 목표를 쓰도록 하거나 특징을 쓰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외워주세요. 1차 예방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중재를 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예 문제행동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거라면 2단계는 뭐였죠? 이제 문제행동을 갖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문제행동에 대한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3단계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행동 위험군 학생에게 이런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중재를 하면서 문제행동에 대한 복잡성과 강도를 감소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워딩 그대로 조금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딩 그대로. 새로운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하는 거, 문제행동의 수를 감소시키는 거, 문제행동의 복잡성과 강도를 경감시키는 거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외워주시고요. 항상 1단계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실 이 3차 예방은 뭐랑 똑같죠? 개별 차원의 PBS예요. 똑같이. 개별에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고위험 학생의 개별적인 중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개별 차원의 PBS예요. 그래서 아까 그 표적 행동 찾고 기능적 행동 기능 평가하고 등등등의 전부 다 개별 차원이 똑같은 거라서 학교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1차 예방이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중재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 거고 니은에 해당하는 관찰 방법과 이 관찰 결과를 비율로 요약하면 좋은 점. 이거 2013년에 한 번 나오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10년 전, 우리가 이제 24학년도 수험생이니까 11년 전 문제잖아요. 한 번쯤 다시 나올 법하고 이제 중등쌤들까지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니은의 방법 보시면 여기 있는 표적 행동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표적 행동을 조작적 정의했다고 치기에는 사실 이 행동 별로 잘 정의되어 있진 않죠. 친구의 손등을 때리는 행동을 우리가 지금의 기출 분석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조작적 정의. 10번, 정확한 횟수를 제시하거나 빈도 또는 강도. 친구의 손등을 때리는 것이 90데시벨 이상으로 엄청 크게 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러한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형태, 위치, 빈도, 지속시간, 지연시간, 강도 등을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이러한 표적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기록 방법을 사용했냐면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빈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빈도 관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총 발생 횟수 4번, 4번, 2번을 썼는데 왜 이렇게 총 발생 수를 비율로 바꿨냐라고 봤을 때 관찰한 시간이 다르죠. 첫 번째는 10분, 두 번째는 20분, 세 번째는 10분 이런 식으로 10분간 관찰했을 때 4번과 20분간 관찰했을 때 4번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른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 시간이 다르더라도 그 행동을 일정한 척도로 바꿔서 비교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율이에요. 그래서 분당 0.4. 똑같이 4번 발생했지만 두 번째 관찰한 기간 동안은 총 분당 0.2번 한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행동 발생이지만 관찰한 시간의 길이가 다를 때 똑같은 척도로 바꿔서 비교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율의 역할이에요. 분당 차지하는 행동의 수.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율로 기록했을 때는 관찰한 시간의 길이가 다를 때에도 똑같은 행동의 척도로 바꿔가지고 비교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였고,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확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잠깐 오실게요. 일단 저는 이번에 양명희 교수님, 홍준표 교수님들마다 행동의 관찰 기록 방법이 살짝 약간 범주가 다른데 이승희 교수님 책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최근에 초등 기출 문제에서 건목표, 막 이런 평정 척도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관찰 기록 방법으로 범주를 새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외워주세요. 행동의 관찰 기록 방법 총 5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서술 기록. 이야기식으로 다 기록하는 방법 안에는 잘 알고 계시는 일화 기록, 그 다음에 유아에서 나섰던 표본 기록, 그 다음에 선생님 다 잘 알고 계시는 ABC 서술 기록 있죠. 일화 기록은 그냥 관찰 시간 동안 내가 봤었던,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식으로 기술하는 거라면 ABC는 어떤 차이가 있죠? ABC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B를 중심으로만 A와 C를 표집하는 게 바로 ABC 서술 기록이에요. 일화 기록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범주가 넓고 표본 기록은 더 넓죠. 관찰 시간 모두를 다 기록하는 게 바로 표본 기록이라면 일화 기록은 40분 동안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은 기록하는 거고 ABC는 심지어 이제 행동을 중심으로 A와 C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서술 기록 카테고리고요. 간격 기록은 전체, 부분, 순간, 시간, 표지법 이렇게 있을 것이고 사건 기록, 그래서 특정한 강론책에서는 빈도 이꼴 사건 기록 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은 일단 큰 카테고리로 사건 기록 안에 빈도, 강도, 지속, 지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도 기록은 키워드가 뭐죠? 빈도 기록은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강론책에서는 빈도 이꼴,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빈도와 사건 이렇게 괄호해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빈도는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 관찰 시간 동안 학생이 행동을 할 때마다, 글자 다 안 쓸게요. 전체 관찰 시간 동안 학생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학생 행동을 할 때마다 정확하게 빈도를 기록하는 거죠. 발생한 행동의 빈도를 기록한다. 할 때마다 기록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빈도 관찰 기록을 사용하고자 할 때 관찰 가능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연속적이다 또는 시작과 끝이 명료하다라고 하는 거 괜찮으시죠? 그래서 물론 풀어 쓰시자면 시작과 끝이 명료한 행동이 되겠지만 우리 답안지 작성할 때 칸 너무 아까워요. 한마디로 전공학적 용어로 좀 똑똑하게 쓰자면 이게 바로 불연속적이라는 의미죠. 불연속 또는 비연속. 그래서 우리가 DTT, 비연속 개별 시도할 때 뚝뚝 끊기잖아요. 괜찮으세요? 교사가 자극을 제시하면 학생이 행동하고 그에 따른 후속 결과 하나,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이렇게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명료하다는 의미라서 비연속 개별 시도도 시도 이렇게 불연속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불연속적이다, 비연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사용할 수 없는 거 다음번에 아마 15년도 중등에서 나올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죠? 빈도를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고빈도의 행동이거나 또는 한 가지 행동이 연장될 수 있는 행동은 여기 있는 빈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연장. 그 다음 이러한 빈도 기록은 보시다시피 그냥 횟수, 그래서 정확한 그냥 발생 횟수로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관찰 길이가 다를 때는 비율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2가지 요약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 자체를 뭐 엄청 달달 외워야 되냐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빈도 같은 경우에는 횟수와 비율 2가지로 기록할 수 있고 특히 만약에 비율로 기록했을 때 장점이 13률도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의 직접적인 측정의 단위라고 하는 거 횟수면 그냥 횟수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보다 왜 비율로 바꿀까라고 했을 때는 아까 키워드 뭐였죠? 관찰의 시간이 다를 때 일정하게 바꿔서 비교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 바로 백분율이에요. 한 번쯤 건드릴 법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분율로 기록하는 그런 관찰 기록 방법에는 통제 제시가 있어요. 백분율.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간격 기록도 무조건 백분율이죠. 전체 간격에서 학생이 행동을 한 그 간격의 수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간격 기록법 같은 경우에도 백분율로밖에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백분율 같은 경우에 사용했을 때 장점 똑같습니다. 관찰하는 시간의 길이가 다를 때 일정한 척도로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이지만 단점도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백분율의 단점. 어쨌든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테이지잖아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니까 분모와 분자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분모의 수에 따라 가지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모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클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여기 있는 분모가 너무 적거나 관찰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분자의 행동이 백분을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행동의 발생 기회가 분모가 5였어요. 그랬을 때 1회 행동과 분모가 21대 1회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가 너무 적거나 관찰 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에는 한 번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백분율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조금 약간 잘못된 해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10년 전에 여기는 비율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출문제를 근거로 해서 확장하시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는 거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 여기가 한 번 더 나오거나 또는 비율이 아닌 백분율 구하는 거에 어떤 장단점을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확장 문제이기 때문에 탈기출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확장해 주시면 저희 관찰 기록법까지 꼼꼼하게 본 거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